자, 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항목에 지문 볼게요.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 설정되는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무엇이다? 명목 금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시험 질문입니다. 그래서 회색 박스 봤더니 수식 있죠? 자,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대출 관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구성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그라미 3번 지문 115페이지 3번의 두 번째 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밑으로 가야 됩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초기 이자율은 더 높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4번에 고정금리 기관은 대출 이후 위험 요인을 대출금리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대출과 관련된 위험 프리미엄을 사전에 명목금리에 반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의 타이틀에 밑줄하시고요. 대출기관의 대출 위험 요인들을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합니다. 종류는 중요치 않고요. 1번 채무 불이행 위험. 금방 용어를 정리를 하고 왔어요. 니은으로 갑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하면 차입자의 소득이 떨어지면 상환 능력이 나빠지겠죠. 동그라미 치고요. 소득 동그라미 치고 소득이 감소, 니은 감소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른 위험이다. 그래서 혹은 대출 이후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높아져 버리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위험. 두 가지입니다. 소득이 하락하거나 가치가 하락해서 원금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 세 번째 줄 대출기관이 대출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 위험을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D급 이러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의 차입자의 신용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공부했던 DTI 적용해야 되죠. 쓰겠습니다. 옆에다가 DTI 적용 신용평가 강화 옆에다가 DTI를 적용한다. 자, 그리고 담보물건의 담보가치평가와 더불어서 대출 초기에 대부 비율을 하향 조정을 하면 융자액이 적어지죠. 그렇습니까? 내리게 되면 융자액이 적어지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관점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소득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위험을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용평가 강화하고 담보가치평가 강화하고 대출 초기에 융자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시험에 물을 건 아닙니다만 오른쪽 큐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미국 시장에서 2008년 9년도에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된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가 돼버린 건데 그래서 그 왜 그런 거냐면 차입자가 신용이 안 되어도 대출을 많이 해주고 담보평가를 어설프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적정 가치가 4억밖에 안 되는데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가 많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나가서 대출이 됐는데 나중에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루어지고 아마 다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취초가 됐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참고하면 읽어봐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금리 변동 이용 겁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줄 대출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금리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이자율에 반영해요? 못해요? 못한다. 즉 대출금리를 설정할 때 얼마만큼의 이자율을 부과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 표현을 정리하면 니은 고정금리 대출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뒤에 써먹을 거니까 심하게 노출되어 있고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앞에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상품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죠. 금리를 못 바꾼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대출 금리는 당연히 높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이 두 번째 줄에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더라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할 거니까요.
넘기시면 세 번째 조기 상환 위험. 용어 정리했습니다. 만기 전 변제 위험이다. 조기 상환은 누가 하고요? 차입자가. 그럼 위험은 금융기관의 위험이래다. 사실은 그러니까 차입자가 목돈이 생기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죠. 목돈 생기면. 그럼 그걸 시험에 좀 그렇게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차입자가 목돈이 생기면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시험 지문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장금리 하락기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볼게요. 니은에 보시면 고정금리 차입자는 대출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그게 핵심이에요. 금리가 하락하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기존 대출 갚을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맨 끝에 미리 갚으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자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금리가 내려갈 때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갚아지겠습니까? 그럼 시장 참여자가 전부 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자금 수요가 늘어나죠. 금리 어떻게 돼요?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게 하는 게 좀 쉬운 것은 아닌 거고요. 우리가 뭐 아름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은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참고로 용어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번 유동성 위험도 앞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위험이 뭐다? 유동성 위험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보고 갈게. 예금은, 자, 은행은 우리가 은행을 흔히 자금 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자금을 중개한다는 얘기예요. 대개 이제 그럼 은행은 정기예금, 예금을 팔아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자금을 뭐예요? 조달. 그럼 이 조달한 자금을 대출로 운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알겠죠? 은행이 예금 팔아서 자금을 뭐하고 조달하고 그 자금을 대출로 뭐하더라? 운용하더라. 그러면 문제는 예금의 만기가 길어봤자 최대 한 5년 됩니다. 그죠? 그럼 대출의 만기는 10년 이상이죠. 10, 15, 30년 했으니까. 그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정리할게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대출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럼 원금 회수가 빨리빨리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금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까? 이 현금 흐름의 불일치 문제를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좀 복잡하니까 줄여버리게 되면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표현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한다? 돈이 없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하다. 다시 갑니다. 그러면 같은 1억 아까 설명드렸는데 1억을 대출하더라도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원금 회수가 늦지요. 장기 대출일수록 유동성 위험이 더 큰 편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높게 적용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장기 대출일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크죠. 장기일수록 유동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만기가 길면 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쓴 거니까 자금을 더 끌어온다라고 하면 유동성 위험은 줄일 수가 있더라. 뒤에 가서 활용하면 또 나올 거니까 이게 자주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더 조달한다면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가 있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기억 질문 그래서 대출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위험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첫 번째 줄에 참고로 봅시다. 두 번째 줄에 정기예금, 적금 등의 상품을 판매해서 자금을 뭐하고 조달하고 끊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주로 대출 등으로 뭐하더라? 운용하더라. 그럼 문제는 뭐냐? 자, 니은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끊고 장기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의 불일치 문제로 대출에 대한 원리금 회수는 늦은 데에 비해서 끊고 그럼 예금 만기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이죠. 이제 밑줄 쫙 갑니다. 필표하고요. 즉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디귿 대출기관이 자금을 추가로 더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용어들을 읽으시 보셨는데 그 종류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용어 정리하고. 자, 이런 위험을 어디다 반영했다고요? 위험대가에 반영하니 초기 금리는 뭐가 더 높다? 고정이 더 높다라고 정리를 하시. 차후에 이제 우리 공부해가면서 자꾸 용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 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말씀입니다. 자, 괄호 3번 정리하러 갑니다. 고정의 특징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야죠. 1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즉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으면 더 달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대출기관은 실제 인플레만큼 추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복잡하니까 두 번째 줄에 대출기관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줄의 끝에 불리해진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반면에 네 번째 줄 차입자는 세모로 갑시다. 차입자는 더 내야 할 이유 없지요. 그럼 다음 줄에 상대적으로 뭐해진다? 유리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서 즉 대출기관은 손해가 되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된 단골 지문입니다. 1번은. 자, 2번 차입자가 고정금리를 이용해도 금리 변동률이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단지 적을 뿐이라 그랬어요. 단지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을 뿐이 되겠습니다. 3번 정리하면 고정금리 대출은 차입자와 대출자 모두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대출기관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큰 편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차입자니까 따라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 추가적 부담이 없는 뭘 이용하는 게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표현 정리해서 4번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즉 장기 대출일수록 대출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더 커지죠. 그래서 다음 줄에 10년짜리 상품보다 30년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더 높게 적용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정의를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변동금리로 가볼게요. 자, 이제 변동금리를 정의하겠습니다. 변동금리는 표현대로 금리가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종전에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뭐다? 변동금리다. 자, 성격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차입자가 변동금리를 선택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변동금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변동을 선택한 이유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앞으로 상환부담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습니까? 기꺼이 그럴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금리 위험이 차입자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떠넘긴다 그랬죠. 그러면 전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받을 사람이 기꺼이 그럴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다시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에 심하게 뭐돼 있다? 노출돼 있다. 대출기관이. 그럼 금리 변동 위험을 뭐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한 것이다? 전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써볼게요. 결국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OX. 숨도 안 쉬고 고정금리 대출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 더 달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상품은 누구를? 대출기관을 인플레 위험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그럼 이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 했어요? 전가했다. 이게 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한 것이고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 위험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중에 팔고 있는 7, 80%의 주택담보대출, 자,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뭡니까?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그 대출받은 금액을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로또를 사든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7, 80%가 이렇게 변동금리 방식이고 대다수 아까 보고 왔던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담보대출이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돼 있죠. 변동금리고
만기 때 차입자가 큰 돈을 한꺼번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담보대출이 부실화될 불안 요소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정부가 이 변동금리 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시오 해가지고 작년에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거 아닌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가만 놔두면 나중에 금리 상승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나누어서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좀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고정금리는 뭐라고 읽었어요?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위험대가라 그랬죠. 표현만 바꿨습니다. 담보대출의 이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가산금리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봤던 저기 무위험률 있죠? 실질이자율에서 뭐라고 쓴 것이고 기준금리라고 쓴 것이고 위험대가를 뭐라고 쓴 거예요? 가산금리다. 그럼 가산금리부터요.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직업, 신용,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나쁘면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신용도가 좋으면 흔히 말하는 우대금리에서 금리를 낮게 적용. 예를 들어서요, 한 2% 적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기준금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먼저 CD 금리부터 확인할 겁니다. 그럼 CD를 우리가 흔히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CD 연동 담보대출이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봅니다만 이전에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여기 또 시험에 뭐냐고 묻지는 않는데요. 이 만기 3개월짜리가 있어요. 대충 알고 갑시다. 만기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이다. 그럼 이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 예금의 통장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정기예금은 김영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는 타인에게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양도성 했죠. 그렇습니까? 김영식도 했는데 무김영식도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무김영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3개월에 1.7% 선이자를 받습니다. 얘는 정기예금 이자를 언제 받아요? 만기 때. 얘는 선이자 받습니다. 할인식이라 그래요. 우리 할인 공부한 적 있죠? 이자 받고 그러면 예전 우리가 정치 후진국일 때요. 뭐뭐 국회의원이 CD 1억짜리를 몇 장을 누구한테 줬다더라가 얘기입니다. 비자금으로 많이 활용한 게 비자금으로 뭐가요? 양도성 예금증서. 그러면 그게 기준금리로 쓰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니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기준금리로 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걸 대체금리로 할 게 없다 보니까 한 7, 8년 전까지 쓰고 왔어요. CD 연동 양도성 예금증서를 기준금리로 활용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요. 한 6년 됐네요. 2009년도나 코픽스입니다. 이 CD 연동 담보대출을 대체할 것이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잠시 만날 건데 그래서요. 코픽스 기준금리가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CD 연동 담보대출은 거의 발행이 안 되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뭐가 코픽스 기준금리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빌리는 사람 차입자 입장에서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꾸죠. 그럼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은행 자체적으로 CD가 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발행 금리를 임의대로 높여버리면 그 금리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콜금리라는 표현 한번 들은 적 있죠? 콜금리를 동결해도 은행이 이걸 임의대로 높여버리면 차입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CD 금리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다? 코픽스 기준금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게 처음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25회 때 양도성 예금 증서가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뭐가 나왔다? 코픽스 기준금리가 새롭게 나왔다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몇부터 보고 갈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3개월 괜히 쓴 게 아니에요. 1.7%인데요. 담보대출 CD 금리가 이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변할 건데 그럼 이 대출 금리도 날마다 바꿔야 됩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꾸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대출을 받고 나서요. 그럼 5월, 6월, 7월까지는
이거 두 개가 더해 봅시다. 얼마인데요? 3.7%가 적용이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이라 그랬으니까 이후에 금리가 CD 금리가 2%로 오르면 오른 금리는 언제부터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8월 달부터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0회 지문입니다. 양도성 예금지사 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이걸 문제라고 냅니다. 이걸.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 금리도 뭐하더라? 상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묻는 거니까 그럼 3개월짜리를 가령 1개월로 바꾸면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를 짧게 했죠. 짧게 했습니까? 그럼 차입자의 금리 변동이 커진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꾸는 거니까. 그럼 금리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가 있다. 단골 지문이 되고. 자, 바꿔볼게요. 그러면 6개월로 바꾸면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꾼다는 얘기 되죠. 그럼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적어지더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알고 갈게. 자, CD 금리가 시장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요걸 대체할 게 코픽스 기준금리라 그랬죠. 용어는 정리하고 갈게요. 네. 코픽스가 뭡니까 하면 그냥 웃고 짜고 하는 얘기예요. 코에서 피가 나는 금리입니다. 안 웃어요. 네. 코픽스를 예금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상품, CD 금리 등등을 반영해서 새로운 기준금리를 만들어낸 걸 뭐라고 한다? 코픽스 기준금리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예금, 적금, 부금 금리가 높아지면 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죠, 은행이. 그럼 이 부분을 어디에 반영하겠단 말이에요? 여기다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행 가면 이야기는 안 해줘요. 해줄 이유가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CD 금리를 대체할 수단으로 뭐가 나왔는데 코픽스가 나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자, 그러면 얘는 금리 변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6개월, 12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CD 연동은 담보대출보다는 얘가 조정 주기가 길죠. 그럼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적잖아요. 그러면 금리 변동 위험이 적고 더군다나 초기에 얘가 금리가 더 낮게 나옵니다. CD보다. 따져볼게요. 조정 주기가 길면 초기 금리는 얘가 더 높아야 되죠. 만기가 길면 금리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예, 다시 그러니까. 조정 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빨리 바꿀 수가 없단 말이니까 위험이 커진 거죠. 그럼 조정 주기가 길면 금리가 초기에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초기 금리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차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타세요라고 한 겁니다. 조정 주기도 길고 위험적 금리가 낮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역전이 돼 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행은 절대 바보가 아니죠. 자, 그럼 금리를 늦게 반영을 하니까 그걸 뭘로 때워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은 적금, 부금 이런 그 상품의 금리가 높아져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재량권을 대출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한 7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코픽스 차입자들이 이자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1년 단위로 금리를 바꾸면 금융기관이 금방금방 반영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을 뭘로 채울 수 있다? 이 금리를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올리더라도 얼마나 올릴지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리스크를 좀 줄인다라고 하면 이제 변동금리 차입자는 이제 빨리빨리 상환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셨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를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미 금리가 올랐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CD 금리도 올라왔고 코픽스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여기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결정해요? 한국은행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 두 번째 목요일날 가면 이번 12월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올릴지 말지 동결할 건지 결정할 건데 그 전에 이미 10월 말 11월달 금리가 올랐어요 이미. 그러니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할 건 고정금리 이용하신 분들은 리스크 없죠. 시가만 안 떨어지면 리스크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충분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은 그렇잖아요. 자,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오르죠. 대출 금리도 오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예금 금리는 조금, 대출 금리는 자, 이게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흔히. 그죠? 이 예대 마진이 은행의 수익성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바닥을 쳤던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서 돈이 안 되니까 수익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 보험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가 커져요? 예대 마진이 책임질 거냐고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현장은 달라요.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아주 편협한 사고로 하게 되면 저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지 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은행 보험주는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라도 다른 거 안 하셔도 은행주 보험주를 한 2, 3년 묻어두시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 금리는 있잖아요. 금리는 한번 내려와서요. 이제 올라가면 올랐다가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상황이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른 금리는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이제 내려왔다가 오르잖아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3, 4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정기예금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고 길게 짧게 앞으로 오른다면서요. 확정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 가는 거고 그래서 변동금리 차입자는 빨리 갚아가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다.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경험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코픽스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100분위로 보면 10%는 올랐어요. 금리가. 그래서 새롭게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이제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차입자도 상환 부담이 늘어날 거니까 미리미리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코픽스까지 확인했는데 정리할게요. 자, 코픽스 기준금리가 CD보다는 금리 조정 주기가 길죠. 조정 주기가 길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은 편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무엇을 이용하느냐 문제는 상황에 따라 유리 분리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향후에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천천히 반영해주는 뭘 이용하는 게 코픽스를 이용하는 게 나을 거고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은 빨리빨리 반영하는 CD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책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맨 위에서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는 밑으로 가야 됩니다. 시험 자주 보는 표현이니까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뭐하기 위해서요? 전가 동그라미 치고 고안된 거죠. 즉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뭐하기 위해 회피 동그라미예요.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대출기관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단골 지문이었고 괄호 1번 갑니다. 대출금리 결정 요인 박스 안에 읽어볼게요.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더라? 가상금리.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CD금리가 되기도 하고 코픽스 기준금리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변동하면 앞에 있는 담보대출금리도 뭐 하더라?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CD금리 1.7 써보세요. 1.7% 기준금리에다 1.7 써보시고 가상금리 2% 3.7% 이렇게 해서 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금리는 당연히 뭐가 더 낮다? 변동이 더 낮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 확인할게요.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양도성 예금유서 금리가 높아지면 담보대출 금리 뭐하고 높아지고 역시 반대로 양도성 예금유서 금리가 낮아지면 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지더라. 몇 개월 단위로 한다고요? 3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상금리 갑니다.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직업, 신용도, 연체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3번으로 갈게요. 3번의 두 번째 줄에 중간에 가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환하는 방식이 대다수 뭐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다음 줄에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면 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실 거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CD 연동 담보대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추세입니다. 막 현황도 막 눌러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가세요.
119페이지 보시면 보조단에 보실게요. 2015년 10월 14일 날 금리 현황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 외우는 거 한번 참고로 볼게요. 콜 금리는 중앙은행과 신중은행이 주고받는 금리입니다. 하루짜리인데 1.48이라고 돼 있죠. CD 금리 91일이 3개월이에요. 그게 1.57 돼 있죠. 오늘자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1.67입니다. 불과 그러면 한 달 반 사이 얼마 올랐어요? 그게 100분율로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10% 육박이 올랐어요. 그죠? 국고채 봅시다. 국고채 3년짜리 돼 있죠. 1.66이 돼 있죠. 오늘자 1.76이에요. 이미 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코픽스의 경우도 코픽스가 신규 취급이 있고 잔액이 있죠. 그 신규 취급은 최근에 이 상품의 금리를 반영한 거예요. 최근의 금리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코픽스 잔액은 2.03이죠. 신규는 얼마 돼 있어요? 1.5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자는 1.66입니다. 신규가 66이고 잔액은 내려갔어요. 1.90으로. 이거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할 게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 검색은 다 나와. 인터넷 검색이 이제 이거 시험을 따라서 보고 좀 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공부한 적 있어요. 현재의 가치는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한다 공부한 적 있죠.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투자 수단 중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분산 투자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채권의 가격이에요. 채권의 가격이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R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뭐 수익률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론상의 뉴스에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라고 는 얘기는 역으로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상승,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상의 뉴스에는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고 말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들어서서 11월, 12월 사이에 펀드 매니저, 이 자산운용사들이 채권형 펀드를 대거 매도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의 가격은 상당히 비싸졌다는 얘기죠. 요게 내려가면 요게 상승하잖아요. 금리가 내려왔잖아요. 채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돌아선다, 인상이 되면 채권 가격은 뭐예요? 꼭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대거 매도를 합니다. 앞으로 뭘 보겠다 그러면? 금리는 오른다라고 다 임시장이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생각할 게 뭐냐면 또 다른 문제인데 앞으로 채권에 투자하면 큰 돈 된다 안 된다? 금리가 자꾸 오르면 어떻게 돼? 가격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 금액은 뭐 1억 2억 안 해요. 몇십조예요. 그럼 이 판 돈을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고 할게요. 채권 다 팔아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그 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일부는 어디로? 주식, 일부는 원자재로, 일부는 부동산으로. 시차는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흐름을 보고 갈 필요가 있다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론. 시험을 위한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온통 언론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의 통화 위기가 올 것이다. 오로지 이게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 내려갈 거고 부동산 시장 나빠질 거고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세뇌가 엄청나게 있으면 세뇌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이면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가면 뒷북을 잡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 뭐 판단은 여러분이 맡기겠습니다만 12월 1월 달이 좀 지지분해도 1월 달부터는 방향 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생각 이외로 주가 지수나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만 금리가 인상될 시기부터 주가가 올라요. 부동산이 크게 올라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인 사실들 잘 좀 메모를 할 필요가 있어. 확인을 해서 금리 인상 시기 때 오히려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 사실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너무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균형적 시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거 매도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오를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채권에 투자해봤자 별 재미있다 없다.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자꾸 오르면 가격은 어떻게 돼?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자금 일부 원자재 부동산으로 옮길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안 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공부가. 그래서 이게 전혀 시각 자체를 접근을 못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뒤늦은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격증 따는 거야 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학개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채권 시장, 금융 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성을 여러분이 잡아내야 돼. 그죠? 그럼 제가 언급을 안 했으면 환율 시장도 우리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연결고리를 풀어내야 시장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명령어가 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책 읽어볼게요. 코픽스 동그라미 1번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은 양도성 예금, 이거 시험에 물어본 질문이 1번 질문은 양도성 예금에서 연동 담보대출에 실세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게 25의 지문이고요. 그럼 참고로 보고 갈까? 2번 기준금리 두 번째 줄에 봤더니요.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지수화, 인덱스화해서 금리를 산출한 건데 참고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코픽스 기준금리는 정기예금, 적금, 부금 동그라미 쳐볼게요. 예금, 적금, 부금 나머지 등등등 거기 뭐 또 보여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상품을 가중평균에서 마지막 줄 은행연합회라고 되어 있죠.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매달 15일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읽었냐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죠. 바꿔 이야기 봅시다. 자, CD 연동 담보대출은 CD 금리가 오르면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집니다만 코픽스 기준금리는 CD 금리가 아닌 다른 상품의 금리가 변해도 금리를 올 수 있는 재량권이 누구에게? 대출기관의 부여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코픽스는 그냥 예금, 적금, 부금이 높아져도 그러면 은행이 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누구한테 전가한다고요? 차입자에게 전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 재량권은 더 많이 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니은 그래서 기준금리의 결정 요인입니다. 그거 볼게요. 그래서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이 CD 연동 담보대출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더 다양하지요. 그렇습니까? 두 줄 내려가서요. 다시 말해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대출기관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금리 결정 요인을 고려한다면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이 차입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나왔잖아요. 무작정 유리 불리 말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주기만 보면 코픽스가 더 길죠. 그럼 차입자가 더 유리할 수는 있더라는 얘기예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 지문 확인합니다. 넘겨봤더니 동그라미 디귿 조정 주기. 자,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만 고려한다면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이 CD 연동 담보대출보다 조정 주기가 길죠. 그럼 차입자의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만 고려하면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는 괄호 안에 조정 주기가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반대로 끊고 금리 하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줘야 돼요? 빨리빨리 바꿔주는 조정 주기가 짧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더라. 앞으로 이걸 우리 공부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픽스 기준금리가 나오니까 상당히 지났는데 시험에 안 물어봤던 게 25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은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볼 개연성 우리가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합니다. 자, 특징은 1번은 이미 봤던 표현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관이 차입자에게 뭐했다? 전가했으므로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큰 편이죠. 자, 3번 갈게요. 동그라미 3번.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즉 3개월짜리를 1개월로 바꿀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더 많이 뭐 되고 있다. 그 단골 지문입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조정 주기가 짧은 상품보다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의 금리 변동을 줄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밑에 읽어볼게요. 반면에 조정 주기가 길수록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작아지죠. 그렇습니까? 끊고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진 거죠. 그 말은 공감합니까? 길어지면 빨리빨리 금리를 반영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최초 적용되는 이자율은 뭐가 더 높다? 길수록 더 높다는, 다시 말해 맨 끝에 만기가 긴 상품의 최초 이자율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가 긴 상품일수록 초기 이자율은 높아진다. 이해가 되겠죠? 예. 자, 오른쪽 올라갑시다. 올라가세요. 5번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결국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차입자는 뭘 이용하는 게 변동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반면에 대출 이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금리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만큼 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라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자, 예상대로 금리는 앞으로 올라요. 오르면 이렇게 채권형 펀드의 자금이 일부 증권시장, 일부 원자재로 가면 그럼 증권시장의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고 합시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물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문제는 이건 뭐 관계가 없는데 변동금리 차입자 입장에서는 집값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버리면 뭐 하나가 된 거죠. 똔똔이 돼버립니다. 똔똔이는 쌤 돼버리는 거냐.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경제가 성장한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대개에서 대출을 이용하시지 않은 다음에 행복하신 분들이 여기는 아직 경험이 없을 것 같고 대출 이용 있지 하죠. 아, 갚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행복한 건데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야 돼. 이제 고정금리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 집값 안 떨어지면 관계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변동금리 차입자는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상환 부담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 꽝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게 언제인데요?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시기입니다. 금리 상승을 집값이 못 따라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금리 상승보다 집값 상승이 커서 차익이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변동금리 차입자는 확인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리스크를 갚아가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저도 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안 편해요. 이제 1월 달 두 번째 목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 발표하면 이미 금리 인상분을 다 여기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더 올린단 말입니다. 은행은 바보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예금금리는 어떻게 해? 조금,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올릴 때는 이렇게 찔끔 올려도요. 상황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집 팔아 이제. 팔면 어떻게 돼? 또 올라.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위험 관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게 문제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고 그럼 공부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해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리 위험 줄이고요. 주식을 하시려고 하면 담궈놨다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잊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살라고 하면 됩니까? 바닥 절대 못 사요. 국제유가가 40달러에 갔던 게 내려가죠. 또 35 내려갔어요. 박스권 깨고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언제 바닥을 잡으려고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잡으세요. 더 늦기 전에. 11월 1월 달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화학주, 정유주 좀 보수적 은행주를 사서 한 2, 3년 묻어두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책임은 절대 안 져요. 그래서 판단을 여러분 몫에 맡기는 건데 그래서 좀 시각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환율도 중요해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줘야 안정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자 보시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답니다. 미국은 제로금리죠. 미국은 제로금리예요. 우리는 얼마인데요? 1.5죠. 1.5.
1.5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0.25로 올렸으니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갈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1.5 이자 받고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여기 1.5로 주는데 여기 얼마 주고 여기 0.25 줘요. 그러니까 자본 유출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금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예금 맡기면 얼마 주는데 1.5, 미국 예금 맡기면 0.25로 줘요. 뭘 하겠어요, 당연히. 국내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유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인상을 하면 그러면 달러가 안전한 것이죠. 그럼 자본이 갈 수가 있죠. 중앙은행에서 뭔 생각해서 그럼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외국 자본이 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외국 자본이 들어온 달러 공급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 이게 다시 환율이 뭡니까? 겁먹지 말고요. 외환 가격, 달러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화 공급이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요.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알고 갈 건 그 원리는 다 모르시더라도요. 1180원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이 한 1100원대 정도를 적정 환율을 잡았어요. 올해 평균으로. 그러면 사실 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라고 보시면 돼. 1200원 넘어가서요. 1300원, 1400원인데 우리 다 죽는 것이다. 게임 아웃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좀 내려와 주면요.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상황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너무 복잡하면 제가 시험과 관계없는 이야기 드립니다만 정보가 너무 복잡해서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딱 하나만 보세요. 환율이다. 1100원 이게 지금 박스 1150원 여기 내려오면 좋다랬어요. 내려올수록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이고요. 넘어가 버리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자본에 우리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1월 달에 가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상하면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올 수도 있죠. 달러 공급이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차라리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2005년 7년도에 집값 크게 오르고 뒤에 나옵니다만 주가 지수가 600포인트에서 2070포인트까지 갔을 때가 금리도 계속 오르고요.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 국면이었습니다. 환율이 1100원대 1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이렇게 가는 시장이 좋은 시장인 겁니다.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시험에 환율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환율대로 움직여요. 환율대로.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은. 1180원대 밀자 봅시다. 요 가격이면 부동산 가격은 뭐 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1100원대에 오면 균형 수준이다. 더 내려가면 가격이 계속 오른다.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가 복잡하면 환율 1100원 놓고 판단하시더라도 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쉬었다 가겠습니다.